우리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자연피임법은 피임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뢰사정 기간이나 주기법으로 피임한 기간을 포함해서 난임 기간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신 시도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임신이 되는가를 보면 이것은 이제 처음에 3개월을 임신 준비를 하게 되면 약 57% 정도가 임신이 된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임신을 준비를 하면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임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임신이 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토탈 6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 평균 임신율 한 70% 정도의 이제 임신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6개월 안에 임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6개월째까지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더 임신되는 확률은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를 난임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면 난임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표인데요. 이게 주기당 임신율입니다. 우리가 한 30대 초중반 평균 15% 정도의 임신율을 가진다고 했을 때 15% 정도면 한 8, 9달 준비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임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임신이 될 것 같으면 첫 2달에 가장 많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자마자 되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5개월째까지는 평균 정도의 임신율을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확률을 보이는 것은 한 5개월째까지 되고, 만약에 이제 5개월째까지 임신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6개월째는 우리가 기대하는 15%의 한 절반 정도 자연 임신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 되고, 이렇게 초반에 되지 않은 분들은 뒤로 갈수록 이제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한 10개월째는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달에 한 30% 정도 임신율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10달째는 한 3% 정도 되니까 초반에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후반에 자연 임신 되는 확률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0%의 부부들은 이제 성교를 개시하고 2주기까지 임신이 된다. 주로 이렇게 보고 있고, 6달을 경과해도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중에 75% 정도는 그 후 6개월간 임신 시도를 해도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넘기면 임신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난임을 판정하는데 그 기준을 1년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35세 이상이 되면은 자연 임신율이 10%대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하는 확률이 다 조금씩 줄어들면서 6개월째까지를 이제 난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에 대한 이제 표인데요. 이것은 뭐 교과서에 소개되는 것이나 여러 논문들에 소개되는 게 퍼센티지를 조금 많이 다르게 두고 있어요. 아마도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남성 요인을 그래서 많게는 한 30%, 여성 요인을 많게는 한 4, 50% 정도 보고 있고, 뭐 같이 원인이 되는 경우,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성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면 뭐 난소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한 20에서 40%, 그리고 나팔관이나 복강 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0에서 40%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신이 되는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란될 때쯤에 정자가 질을 통해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이제 자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가 나팔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배란되는 난자를 만나고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고 수정란이 이제 분열을 하면서 난관을 통과해서 다시 자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착상하게 되면 이제 임신이 되는 건데요. 먼저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 뭐 배란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난소에 문제가 있으면 또 임신에 방해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자가 이동하는 기관 그리고 수정란이 돌아오는 이 난관에 문제가 있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원인으로는 어떤 염증을 앓았거나 또는 자궁 내막증이 심해서 난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이전에 복부에 수술한 적이 있을 때, 그리고 뭐 크론병 같은 장질환이 있을 때도 나팔관 기능이 손상이 돼서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과 경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근종 중에서 특히나 자궁 점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근종이라든지 또는 근층 내에 있더라도 크기가 너무 크거나 해서 자궁 내강의 변형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근종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막에 생기는 폴립, 용종이라든지 뭐 경관의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수술로 인해서 경관이 협착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임신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의 원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자 생산하는 과정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머리에서 분비되는 시상하부 뇌하 수체에서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고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염색체 이상이 있다든지 정류고환이 있다든지 정계정맥류가 있게 되더라도 고환의 기능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뭐 감염이나 어떤 약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잘 만들어지는데 정관을 통과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정자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성기능 장애가 있어도 이제 임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신하고 관련해서 이제 연령을 많이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연령과 가입력이 가장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마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다 일찍 하고 출산도 일찍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다 많이 늦게 하고 있죠. 많이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뭐 직장,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을 좀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희망하는 연령도 많이 고령화돼서 이것 때문에 원치 않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난자의 개수라든지 질이라든지 좀 떨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따온 건데, 이제 제목이 늙어가는 신혼부부, 그리고 첫 아이 출산 연령 OECD 중 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13년도에 혼인 건수를 보면 약 32만 건 정도 혼인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2023년에는 약 19만 건 정도 혼인 건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예전보다 잘 하지 않고 있고, 요거는 결혼하는 연령인데, 우리가 2013년도에는 그래도 20대 때 결혼을 했다면, 이제 2023년도에는 여성의 결혼 나이가 31.5세로 결혼 나이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 출산 나이도 OECD 38개국 중에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13년도에 초산 나이가 30.7세였는데 사실 이때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나면서 초산을 30대에 한다 이러면서 엄청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불과 10년 전인데 이게 엄청 이슈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30대 때 출산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죠. 이제 평균 출산 연령도 33세로 많이 높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율도 많이 저하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OECD 평균 출산율인데 1960년도에 비해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6명에서 이제 한 0.78명, 한 8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늦게 낳고 아이도 잘 안 낳고, 이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합계 출산율도 2014년도엔 1.21명이던 것이 2024년에 0.75명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평균 출산 연령이 33.7세라고 해요. 이제 너무나도 30대에 출산하는 게 당연하고 익숙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의 또 나의 출산 연령이 다 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만혼과 이제 고령 출산이 뭐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 늦어지고 연령이 늦어지는 이것들이 지금 난임하고 엄청 크게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지만 이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연도별 난임 시술 건수도 보면 2019년도에는 시험관하기하고 인공수정 다 합쳐서 한 14만 건 정도 했다고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다 합쳐서 한 20만 건 정도 시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난임 시술 건수도 굉장히 늘었고 이게 매년 난임 시술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난임 시술을 하는 평균 연령이 37.6세였는데 이제 1년 동안 또 0.3세 올라서 37.9세에 이제 시술을 준비하는 게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래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중이 한 18%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보면 35세 이상 산모들이 한 35%, 한 10년쯤 지났는데 한 2배 정도 35세 이상에서 출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연령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보면 연령하고 이제 가입력이 아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연 임신을 하는데도 이제 이게 노화에 따라서 가입력이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우리가 20에서 25세 때 사실 임신이 제일 잘 됩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 나이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죠. 그리고 25세부터 사실 임신되는 능력이 가입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25에서 29세는 약 4%에서 8% 정도 임신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감소하게 돼서 우리가 40세 이상이 되면은 많게는 95%까지 가입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 난임률을 보면 20대에는 한 14% 정도가 난임이라고 하면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사실 결혼하자마자 바로 난임으로 빠져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72% 정도 난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임신 말고도 이제 우리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를 했을 때도 이제 노화에 따라서 가입력이 저하되게 되는데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난소의 기능 외에도 뭐 근종이 많이 생기거나 성근증 같은 게 생기거나 난관 폐쇄 같은 질환이 이제 증가하기도 하지만 난자를 기증받아서 시험관하기를 해보면 막상 노화에 따른 저하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소의 문제를 1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 통계인데 시험관하기에 뭐 임신율과 출산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35세 미만이면 한 준비하는 사람의 40% 정도 임신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나이가 아주 고령이 되면 출산율과 임신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난자를 기증받아서 시험관아기를 시술을 했을 때 자기 난자로 시술을 했을 때는 나이에 따라서 임신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난자를 기증받아서 하게 되면 임신율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과 관련된 임신율 저하는 난자의 문제가 제일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유산율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노화에 따라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가입력도 저하되지만 이제 유산율이 상승하는 것에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기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산이 되는 것을 이제 확률로 표시한 건데요. 우리가 30세 미만이라도 전체 임신의 약 10% 정도는 유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유산율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조금 더 높아져서 40세 이상 임신에서는 임신도 쉽지 않은데 또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횟수가 좀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아기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유산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만약에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임신인 걸 확인했다 하고 유산율을 체크한다면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가입력을 나타내는 거고
요것은 유산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임신이 잘 안 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유산율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이에 따라서 왜 유산율이 올라갈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1 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 난자의 이상에 의한 배아 염색체 이상에 의한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요거 저희 그 PGT-A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험관하게 할 때 착상 전 아기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요 밑에 파란 거는 5일 배아나 6일 배아까지 키워서 원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검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뭐 42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4분의 1 정도는 검사 자체를 못 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PGT-A를 했을 때 그러면 정상 배아가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42세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정상 배아가 안 나올 확률이 한 4분의 3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아기 이제 염색체 이상일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유산율도 높아지고 또 출산할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시험관하기 임신율이나 뭐 출산율 등이 다 떨어지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역시나 이제 유산율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 난자의 수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난자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난자가 퇴화되는 것,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난소가 완전히 형성되는 초기 태아 시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난자는 엄마 몸에서 이제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임신 6주에는 약 10,000개 정도의 원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다가 한 임신 20주 정도 되면 600에서 700만 개 정도 원시 난자세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생할 때 이미 감소된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거든요. 약 100만 개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고 사춘기 시기가 되면 그동안 배란이 일어났거나 다른 특별한 게 없었는데도 30만 개로 줄어듭니다. 이제 난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배란에 의해서 소모되는 난자 외에도 난소 안에서 성숙하다가 죽는 난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배란은 매달 1개씩 되지만 매달 수백 개의 난자가 소멸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가임기 연령 동안에 실제 성숙을 거쳐서 배란되는 난자는 한 450여 개, 그러니까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란되기 전까지는 이제 제1 감수분열 전기의 정지에 있다가 배란되고 수정되면서 이후에 다시 세포 분열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정상 배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임신 20주쯤에 약 600~700만 개 정도 있다가 출생 때부터 감소된 상태로 출생하고 이제 폐경이 되면 이제 난자가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령에 대한 것은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고 우리 난임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배란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건데요. 배란 이상이 있는 경우는 뭐 고프롤락틴 혈증, 과체중 또는 저체중,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 난소 기능 저하 이런 것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소 원인이 있을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또 AMH 같은 것을 포함한 호르몬 검사, 피 검사를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낭성 난소의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배란 이상이 되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정상 난소에 비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난포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난자의 질도 떨어지고 배란도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나팔관 원인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자궁 난관 조영술, 그리고 클라미디아 균 검사,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진단적 복강경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원인으로는 뭐 골반에 염증을 앓았거나 내막증이 있거나 예전에 수술을 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우리가 나팔관의 기능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궁 난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나팔관 촬영술이라고 하고 아프다고 이제 유명한 시술인데요. 이게 나팔관 촬영하는 거는 자궁 안에 조영제라고 하는 물감 역할을 하는 것을 넣어요. 그래서 물감이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내로 잘 퍼지는지를 확인하는데,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나팔관 끝이 막히고 거기에 이제 수종이 생긴 모습이고, 요거는 나팔관의 근위부의 시작부터 막힌 거예요. 이제 이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적 복강경을 하게 되면, 복강경은 이제 배꼽으로 카메라를 넣고 실제로 나팔관 주위를 보는 건데, 이렇게 뭐 유착이 있거나 그러면 나팔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이나 경관 인자에 대한 것도 살펴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뭐 점막하 근종, 그리고 근육층 내에 근종이 있지만 이게 자궁 내강의 모양을 변형을 시키거나, 또는 내막에 폴립이 있거나 경관에 선천기형이나 수술로 인한 경관 협착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궁 난관 조영술 또는 초음파 검사, 필요하면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팔관 촬영술한 사진인데, 여기 원래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여야지 자궁이 잘 조영되는 거거든요. 여기 까맣게 물감이 안 들어가는 자리가 다 유착인 자리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궁 내시경을 해서 유착을 박리하는 수술을 하고 임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자궁이 이제 기형입니다. 원래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토끼 귀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팔관 촬영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요거는 자궁 내시경 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우리가 수면 마취나 또는 전신 마취를 해서 자궁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보면 이렇게 근종이 크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요거는 자궁 앞벽과 뒷벽 사이에 이렇게 유착이 다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내시경으로 잘라서 제거를 해주고 임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임신 시도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 앞에 적혀 있는 것은 난자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난자를 키우는 거는 자연적으로 한 달에 한 개씩 자라게 할 수도 있고, 뭐 클로미펜이나 페마라 등을 이용한 배란 유도제를 써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과배란 주사를 통해서 한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과배란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방법은 그렇게 나온 난자를 정자랑 만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정자랑 만나게 하게 부부관계 해볼 수 있겠고,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자궁 내에 정자를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체외수정이라고 해서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만나게 해주는 방법. 이렇게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는 방법적인 면은 3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인공수정은 난자는 몸 안에서 배란되고 정자만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임신의 과정이랑 다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시험관하기는 난자도 몸 밖으로 빼내고 정자도 밖으로 빼내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키워서 배아를 이제 이식해주는 방법이 시험관하기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을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자궁 내 정자 주입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자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보통은 과배란하고 인공수정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한 개의 난자만 이용해서 인공수정할 수도 있겠고, 배란 유도제를 이용해서 적은 수의 난자를 키워서 인공수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란되는 난자를 이용하고, 정자는 시술일에 이제 준비를 해서요. 정자를 처리해서 몸 안에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인공수정의 과정이 되고요. 인공수정은 사실 뭐 크게 통증이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우리 자궁 경부를 이렇게 질경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빨대 같은 걸로 처리된 정자를 몸 안에 넣어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임신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체외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시험관하기 시술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정자와 난자를 각각 채취해서 몸 밖에서 수정시키고 키워서 자궁 안으로 이제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만나게 해서 이제 아기로 만들어줘서 이식한다고 크게 보면 되겠고요. 시험관아기 시술의 과정은 뭐 주사를 통해서 보통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되고, 중간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커다란 난자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난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난자를 채취하고 또 정자를 채취하게 되고요. 그것을 몸 밖에서 수정시켜서 배아를 이식하게 되는 과정이 전체적인 과정이고요. 보통은 난자를 키울 때는 주사를 통해서 키우게 되는데요. 주사는 뭐 한 가지만 맞는 경우는 잘 없고, 뭐 한 세 가지 정도 많이 맞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또는 4번 정도, 그리고 약 한 2주 정도 주사를 맞게 되고 그 이후에 채취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자란 난포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음파 기구예요. 이거 지금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서 조금 겁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질 초음파를 보는 기구고요. 거기에 이제 철로 된 가이드를 연결하고 요 바늘이에요. 바늘은 실제로 조금 굵습니다. 그래서 긴 바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채취를 하게 되고,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채취를 하거든요. 이제 한두 개의 난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 국소 마취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수면 마취하고 채취를 하게 되거든요. 난자 채취를 할 때 이제 환자분은 보통은 주무시게 되고, 저희 대구 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난자 채취하고 바로 실시간 연구원들이 찾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난자가 나오고 있는지, 잘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실시간 체크를 하면서 난자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아 이식하는 것은 이것 역시도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것도 크게 통증이 있거나 그런 시술은 아닌데, 경관에 협착이 있거나 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늘로 자궁 근층을 통과해서 이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과배란 유도해서 난자를 채취를 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배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신선배아 이식이고, 보통은 배양된 상태로 얼려뒀다가 자궁 상태나 여러 호르몬 상태가 좋아지면 이식을 하는 냉동배아 이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는 방법 중에서 좀 특별한 방법인데요. 보통은 정자하고 난자를 저절로 만나게 이제 정자의 농도를 높여서 이제 흩뿌려 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지 않거나 또는 정자랑 난자의 질이 좀 안 좋아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정자를 난자에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수정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미세수정이고요. 이런 미세 수정을 할 때 정자를 조금 더 잘 골라서 넣어주게 하기 위해서 정자 형태를 선별해서 수정하는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을 보고 정자를 골라서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특별한 DC를 이용해서 성숙된 정자를 골라서 그것을 미세 수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성숙 정자를 골라서 수정하게 되면 임신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배아의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를 저희가 선별하고 또 배양하는 과정에 배아 관찰경이라고 해서 어떤 기계에 넣고 실시간으로 자라나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이식할 배아를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부하술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배아를 보면 배아 껍데기에 이렇게 배아 껍질이 있어요. 요거가 착상하기 전에는 여기 배아가 요 껍질을 뚫고 나와서 착상을 하게 되는데, 요 투명대를 약간 얇게 만들어주거나 구멍을 내주게 되면 착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관 나기를 하면서 배아의 발달 단계를 간략하게 보면 처음에 채취 당일이에요.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아 좋은 난자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요것은 이제 성숙 난자가 나올 경우에는 자연 수정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미세 수정을 해서 수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한 20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취하고 그다음 날에 수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정이 잘 되면 요렇게 전액이 2개가 관찰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수정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간혹 이틀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틀 배아 때는 보통 4세 포기가 된다고 보고 요렇게 생기면 이제 '좋은 배아를 잘 이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3일 배아 때는 보통 8세 포기의 상태로 이식하면 우리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일 배아 이식은 상실배라고 하는 이게 뭉쳐지는 상태의 모양을 이식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5일 배아나 6일 배아 이식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이 5일 배아나 6일 배아 요때를 포배기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물이 차면서 여기 포배강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 투명대도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요 자리가 뇌세포 집단인데 여기가 아기가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영양 외배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태반이 될 자리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미리 받아봤을 때 PGT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만약에 PGT를 검사하게 된다면 요거를 검사하는 건 아니고 요 자리를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검사의 정확도가 높다고 하지만 불확실성 또한 여기를 검사하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제일 이식할 때 좋아하시는 게 여기 눈사람 배아예요. 여기 투명대를 뚫고 배아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마치 2개인 것처럼 보이는 요런 배아를 이식하면 제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감자배아라고 해서 아예 투명대를 완전 밖으로 뚫고 나와서 배아 부분만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난임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것에서 난소 나이 AMH 이제 검사인데요. 이것을 검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30세 이후부터 임신율이 감소되고 유산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35세 이상부터는 또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가족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가입력을 확인을 하고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결혼과 동시에 가족 계획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난소 나이 보는 검사를 해서 자신의 임신 능력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난소 나이 보는 검사는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이제 AMH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말인데 이제 피 검사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음파랑 병행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AMH는 난소 나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난자의 개수를 나이로 환산해서 얘기하는 정도고 이 AMH, 난소 나이가 뭐 난자의 질을 의미한다거나 임신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AMH가 젊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20대다. 그러면 난소 나이가 20대다. 그러면 20대만큼 임신이 잘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쩌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AMH가 많게 나왔다. 뭐 0.5 이러면서 44세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이제 그렇다고 폐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난자의 개수는 적지만 또 나이가 젊으면 질이 좋을 수도 있어서 이 AMH 하나를 보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나이가 많고 AMH가 올드하게 나왔으면 임신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시술과 관련된 거, 또 난임의 원인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나이는 더 거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이로 최대의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 텐데, 시술 위에도 뭐 병원에서 다른 난소를 위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건데 난소 PRP라고 하는 겁니다. PRP는 이제
혈소판 풍부 혈장을 PRP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가혈, 자기가 피를 뽑아서 혈소판이 농축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혈소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나 뭐 치과 같은 데서 조직을 치유하는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파트에서는 난소에 PRP를 직접 주입을 해주면 이 난소 기능이 심하게 저하돼 있던 분들에서 난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또 채취된 난자의 질도 좋아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리아에서 최신에 도입한 기계인데요. 난소의 저주파 레이저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난자 안에는 핵 외에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어요. 이 소기관은 에너지 생성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해 내는데요. 이 에너지가 잘 생성이 돼야지 난자가 성숙하고, 또 그다음에 수정하고, 그리고 배아 발달하고 착상하는 모든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저주파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활성산소를 낮춰주기 때문에 난자질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저주파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게 너무 식이요법 하면 그냥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난자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난자만을 위해서 두유, 뭐 포도즙, 추어탕 이런 거 드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난자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좋은 것을 추가해서 드시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이 높은 것은 드시면 안 되고요. 뭐 나트륨,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당 피크가 생기거든요. 당 피크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게 돼요.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인데, 당 피크가 자꾸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 피크가 오지 않도록 식습관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저속노화라고 해서 그 선생님 나오셔서 많이 강연하시고 뭐 식사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속노화는 난소에도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한약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없고, 금연 금주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주 과거에는 뭐 술 한 잔 정도, 준비하지 않을 때 한 잔 정도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예 금주하셔야 됩니다. 술은 단 한 잔도 좋지 않아요. 술에서 안 좋은 물질이 이제 난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잔도 드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금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이 약간 힘든 정도로 운동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식이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해도 이 중요성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잘 지키기가 힘든데요.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 몸이 약간 힘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이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그것들이 전부 다 난자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심한 분들은 체중을 좀 조절하게 되면 저절로 배란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면입니다. 이제 수면 사실 잘 주무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실 핸드폰 보면서 카페를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뭐 좋은 얘기도 듣고 또 걱정되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볼수록 사실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수면을 많이 해야지 활성산소가 감소하고 세포가 재생할 수 있어요.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반드시 주무시라고 하는데, 이게 자고 싶어도 자야지 생각하면 또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면과 관련해서는
낮에 빛 자극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오전 중에 햇볕을 좀 쬐면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잠이 더 잘 오게 돼요. 그런데 밤에 빛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빛 자극을 충분히 받고 햇빛 자극을 충분히 받고 잠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빛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숙면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종교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부원장님 강연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선질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끝낸 이유는 제가 시간을 좀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상 빨리 종료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 뇌하수체 선종으로 프롤락틴 수치가 높아서 임신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와 또 약 복용하면 임신이 잘 되는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뇌하수체에서는 주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프롤락틴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게 이제 프롤락틴 분비를 시키는 뇌하수체 선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프롤락틴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일단 난자가 잘 안 자랍니다. 일단 난자가 잘 안 자라고 또 배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황체 기능이 떨어져서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진으로 왔을 때도 프롤락틴 검사를 꼭 하고 있고 만약에 수치가 높다 그러면 이걸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면 임신은 잘 됩니다. 그래서 약만 드시면 임신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3세에 첫 시험관 했는데 공남포 나오고 최대 난자가 한 3개 정도 채취만 된다. 이제 개수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또 착상이 잘 되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난자가 3개만 자랐다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저자극 요법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험관 아기 할 때 과자극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제일 선호하는 방법인데 아마 주사를 많이 써도 난소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난자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자극을 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저자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는 많지는 않아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난자 개수를 좀 늘려보고 싶다 할 때는 난자 키우는 과배란 주사의 종류를 좀 바꿔본다거나 또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RP 시술을 하게 되면 채취되는 난자가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난소 기능 저하인 분들이 기본적인 전략을 개수만 전략으로 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전략은 질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이제 개수는 적지만 질이 좋게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식습관,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이 같이 꼭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에 대해서 정자랑 난자질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과배란 중에 운동해도 될까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식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수치하고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은 에너지를 내는 이제 주된 소스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인슐린 같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당 피크가 많이 오면 그 인슐린 기능이 잘 못하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난자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이는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뭐 지중해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좀 심플하게 얘기할 때는 뭐 음식의 종류를 이렇게 다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피하고 지중해식으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배란 중에는 사실 운동을 과격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 난자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배도 많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과배란하고 쉬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 과배란을 하면 그 쉬는 기간은 운동을 조금 힘들게 해도 됩니다. 조금 힘들게 해도 되고 대신에 과배란 중에는 평소 하시던 운동의 한 70% 정도만 하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힘든 운동 말고 뭐 가벼운 산책 그리고 뭐 한 30분 정도 이제 햇볕을 쬐면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만 하자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중후반에 PGT를 해서 배아가 좋은 배아가 나왔는데 착상하고 이제 유산이 된 경우에요. 이제 이럴 때는 '아 시술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세 이상에서 사실 정상 배아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검사를 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서 정상 배아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서 한 1 년도 넘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배아 만나려고. 그래서 운 좋게 정상 배아 만나서 이식을 했는데 유산이 되면 사실 이제 '이젠 시술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PGT 통과 배아를 이식하게 됐을 때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임신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40대 이상이 되면은 한 50% 중후반 정도 PGT 통과 배아가 임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유산이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 된다고 돼 있어요, PGT가 정상 배아라도. 그러고 이제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PGT 정상 배아를 이식하게 되면 뭐 유산율이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아가 염색체가 정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출산까지 이어진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만 가지고 우리가 PGT를 하는 것을 저희 마리아병원에서는 엄청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다고 다 PGT를 권하지는 않고요. 꼭 난자가 나온다고 하면 시술을 포기하는 단계는 당연히 아니고 조금 방법을 바꿔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아 분열이 느리다."는 피드백을 받는다. 이제 "배아질 개선하고 뭐 그런데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의학적인 뭐 어떤 처치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아를 분열하고 뭐 이런 것에도 수정에서만 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열되는 착상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일 배아를 PGT 검사를 해볼 때 보면 정상 배아가 나옵니다, 7일 배아에서. 그러면 발달이 좀 느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7일 배아에서 정상 배아인 경우를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아가 분열하고 발달하는데 오로지 염색체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적으로 분명히 어떤 것들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이나 영양 관리는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의학적으로 하는 처치는 연구실에서 좀 배양 환경을 다르게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배양액을 보통 병원마다 주되게 쓰는 배양액이 있거든요. 네, 저희 대구 마리아에서는 배양액도 한 4-5가지를 쓰고 있고 그 배양액에다가도 PRP를 추가를 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PRP를 추가한 그 배양액까지 쓰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아 분열이 느린 것을 일단은 생활 습관 교정하고 좀 배양액이나 또는 뭐 타임랩스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배양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차수 분이신데 염색체 이상이 이제 부부간에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CGT를 꼭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PGT 통과한 배아만 이식을 해야 되나? 이제 3일 배아의 가능성은 없나? 5일 배아만 이제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PGT를 고려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PGT를 하려고 준비했던 상황인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GT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그런 다음에 이식하더라도 유산될 확률도 사실 뭐 아주 이제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만 계속 준비하기에는 어 이식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해 보셨고 5일 배아까지 키우는 과정 그리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사실 다 환자분이
안고 가는 거예요. 5일 배아까지 크다가 죽는 정상 배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다 환자분들이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 의료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폐기되는 배아들을 이식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극난저의 배아 분열이 느리고 그래서 3일 배아라도 이식을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면 PGT 통과 배아만 기다려 봐야 되나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극난저인 경우에는 PGT를 2차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3일 배아를 뭐 3개 이식을 하거나 그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 배아당 임신율 이렇게 따지면 PGT를 통과한 5일 배아가 임신율이 높은 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 배아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병원 입장에서도 임신율을 얘기하기에는 그게 더 좋아요. 정상 배아가 없기 때문에 이식을 못했다. 이러면 얘기가 조금 심플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만약에 이제 이식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면 또 배아 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니까 의료진으로서도 조금 이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3일 배아를 3개를 이식하는 거를 먼저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PGT 과정에서 정상 배아가 폐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배아지만 5일까지 못 자라는 배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아를 조직 검사함으로써 생기는 손해가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잠재적인 손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환자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검사가 좀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검사에서 그 검사 해주는 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조금 애매한 소견이 예를 들어 나왔다. 업체에서. 그러면은 사실 정상이라고 통보해주기 어렵거든요. 비정상으로 통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5일 배아까지 키워서 검사를 해서 정상 배아를 이식하면 임신율이 높아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애매한 것들은 다 탈락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손해를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다 안고 가시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PGT를 하고 싶다라고 이런 손해를 다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존중을 해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행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PGT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5월에 자가 면역 진단을 받았는데 착상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뭐 자궁 내막이나 면역 문제를 체크를 해봐야 되나 언제쯤 해야 되나 질문하셨어요. 이제 보통은 반복 착상 실패라고 하면 3번 정도 이식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딱 3번으로 고정해두는 것은 아니고요. 뭐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서 검사를 해보고 있고 이제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으로 배아 문제, 그다음에 자궁 문제, 그다음에 모체 혈액에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문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뭐 자궁경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이상이 있어 보이면 뭐 3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피 검사는 3번 착상이 안 되면 검사를 해야지 그래야지 뭐 처치라든지 이런 거를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번 될 때 하게 되고 그때 검사에서 저런 면역 요인이라든지 뭐 혈전 문제 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게 나오면 또 거기에 맞는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실패를 계속하면 나 이제 좀 그만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그런데 쉬고 싶지만 난저라서 또 쉴 수도 없고 주치의 선생님은 계속하자 그러고 이제 힘들다. 끝까지 해볼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사실 또 진료실에서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 통계를 보면요, 1, 2차 하고 있는 분들이 50%예요. 그 3차 이상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사실 10차 이상인 분들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앉아 있으면 그 안에 한두 명은 다 10차 이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휴식기 가지는 것도 뭐 난소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게 되는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결국은 이 이제 고민들이 임신이 돼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도 이제 임신이 돼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쉰다고 해서 그 고민이 없어지고 좋아진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계속 상의해서 방법을 계속 쪼끔씩 바꾸면서 "계속하자." 그렇게 더 동료를 드려요. "계속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뭐 진짜 쪼끔 쉬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쪼끔 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계속해 보자. 계속해야지. 이게 임신이 돼야지 끝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산이 돼야지 끝난다. 그래서 이제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도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많이 많았나요? 예.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제가 충분히 다 대답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병원 다니시면서 뭐 힘든 점도 많고 또 궁금한 점도 많고 담당 선생님하고 사실 충분히 상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진료실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 이제 진료실 선생님이랑 또 우리 환자분이랑 한 팀이거든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실에서만 의사만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다니고 시술 받고 처방 받고 하시면서 또 말씀드린 뭐 생활 습관 교정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팀으로 이 어려운 난임의 길을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